사람이 나오게 찍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연봉 미안해. 자, 이쪽 앞으로 오세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자, 이쪽 앞으로 오십시오. 자리 있습니다. 자석. 그 의자는 놔놓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시는 참석자분들이 계시면 의자를 옆줄로 이렇게 놔주세요. 예, 안으로. 자, 시작하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하 15도의 한파에도 이렇게 자리를 각 내어주신 예배 기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자유통일당 정책국장이자 정책위원장 배경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동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만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예, 받아주시고요.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받아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최초 토론회를 발제해 주시고 발기해 주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제안해 주신 우리 이종혁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 최고로 혹한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저희 자유통일당 당사에 오셔서 이 AI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마 이 강의를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요즘에 여러분들 TV 뉴스나 뭐 온갖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가 AI 시대를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AI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솔직히 저도 AI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감만이 있지 저도 AI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도 뭐 밖에 여러분들도 여기 저보다 아마 AI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게 이 AI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들어보고 AI를 이제 이해를 내가 실질적으로 구동하고 가동하고 실현하는 거. 요즘에는 이제 왜 그 여러분들 그 저 모바일폰 핸드폰에 챗GPT는 다 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눌러서 이런 물어보면은 명령 지시어만 정확하게 여면 정말 역대 어느 기기보다도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해다 줍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아주 놀라운 정도로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류 문명사는 앞으로 AI 시대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AI가 2026년 이 지구 상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기능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고 어떻게 씌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주 유익한 삶을 사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오늘 이 자유통일당이 개최하는 이 AI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참 잘 오셨다 그렇게 인사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월 1일 지난 지가 이제 얼마인데 뭐 옛날 우리 그 조상님들 선조들 말씀은 정월 대보름 되기 전까지는 새해 인사하는 거라고 하니까 금년에 여러분들 댁내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AI를 써보면 AI가 참 대단하다, 이런 기능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기술 발전 많이 했구나, 이렇게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그 AI 토론의 목적은 그런 어떤 그 AI에 대한 어떤 감탄이나 경탄을 넘어서 AI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거대한 파도가 이런 사회 전반적인 이런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생태계, 기술 생태계, 그리고 또 세대 간의 질서마저도 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이런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길까봐 걱정을 하고 또 이런 AI의 거대한 쓰나미, 빛의 속도로 달려오는 AI 이 혁명 쓰나미에 이렇게 질식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어렵게 대한민국 AI 전문가라고 자타 공인하는 두 분을 모셨는데 이런 최고 전문가 두 분과 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환영하고 뜨거운 박수로 오늘 토론회 문을 힘차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오늘 토론회의 어떤 이정표를 한번 이렇게 세워주실 분이신데요. 요즘에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서점에서 핫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게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자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우리 뉴스스피릿 논설 실장을 맡고 계신 임정혁 논설실장님에게 여기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뉴스피릿 논설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임정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는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사회에 나와서는 주로 컴퓨터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문화에 아주 익숙하게 됐고 보통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컴퓨터가 언제쯤 우리 기억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88년 됐어요. 쌍팔년도요. 쌍팔년도쯤이죠. 그 이전에 기억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컴퓨터를 봤다 그 전에. 아니면 대학에서 전공하셨다면 아마 서버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터미널이 있어갖고 했던 거는 아마 그보다 조금 빨랐을 겁니다. 그게 빨라봐야 뭐 80년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말에 오면서 이제 PC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인터넷이 되겠는데, 인터넷이 이제 1900 대략적으로 보면 한 90년 무렵쯤에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된 건 사실은 윈도우 버전 얼마 기억나세요? 여러분 윈도우 기억나세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윈도우지만, 우리 초기에는 처음에 컴퓨터를 접하실 때 도스 써보신 분 계세요? 도스, DOS, 도스. 대단하십니다. 몇 년도세요 그게? 이하야 예? 연도가 기억은 안 기억도 안 나죠? 아주 오래된. 자녀 생각하면 자녀가 몇 살 때인지 기억나면 아마 대충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때는 마우스 클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더구나 야 컴퓨터 켜줘 라고 타이핑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성인식은 당연히 안 됐을 테고요. 그런데 그때는 명령어를 쳤죠. 그죠? 손으로. 근데 그 명령어가 뭘로 돼 있었습니까? 가나다라로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영어로 돼 있었으니까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컴퓨터와 우리가 교류하는 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세요? 그거를 그냥 교류하시면 됩니까?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인터페이스. 네, 그 인터페이스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기술자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 기계에 맞춰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 쓰는 거를 또 편하게 만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인터페이스예요. 그 인터페이스가 처음에는 문자였다가 영어로 됐잖아요. 그때는 한글로 인터페이스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니까 뭐가 됐습니까? 마우스가 도입되면서 마우스로 톡톡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도스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윈도우즈잖아요. 그죠? 예, 윈도우가 나오면서 보편화됐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윈도우 95 기억나십니까? 95.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2008년생각 그냥 95. 1995년도에 나온 게 윈도우 95입니다. 그게 윈도우 95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터페이스가 완전하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문자에서 그림으로 바뀌고, 그림만 톡톡 찍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걸 조금 고상하게,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뭐냐면 그림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를 활용하게 하는 인터페이스다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보편화됐고, 그걸로 조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컴퓨터가 지금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돼 있고 모두 마우스로 돼 있고, 다만 글자 입력할 때만 타이핑하면 되는데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마음 놓고 컴퓨터 사용하실 수 있어요. 타이핑 분당 한 300타 치실 수 있다. 그래도 떠듬 하긴 하지만 나는 칠 수는 있다. 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정부에다 보고해야 되거든요. 다쳐요. 칠순이라고 말고 칠순 말고 칠 수 있다. 타이핑 칠 수 있다. 상당한 소리. 진짜 앞서가시는 분들이, 저는 자유통일당 이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타이핑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그 타이핑 속도가 우리 손주들 아니면 우리 아들
만큼 자유롭지는 못하시잖아요. 그죠? 상당히 불편하고 요거 만만치 않다 했는데 요즘 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 하는 거는 뭡니까? 아, 이거 타이핑 안 해도 되네요. 그죠? 이제 음성 인식 시대로 접어든 거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컴퓨터가 발전해온 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뒤에서 기술자들은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AI를 전공했지만 도저히 여기서는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이랑 AI라는 걸 딱 내놓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를 내놔봤자 사용자가 불편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선배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그래도 접근하기 쉬워야 되는데 접근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이게 어렵대요. 타이핑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어렵대. 왜?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한 생각해보면 또 어렵다. 왜? 인간이 개발한 그동안 개발해온 기술 중에서는 가장 난해하고 가장 복잡한 기술이 A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옛날처럼 우리가 인간이 살아온 걸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역사라는 게 뭘 개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뭘 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왔죠? 도구. 어휴, 빡습니다. 이게 진짜 그거 도구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예전에 한번 보세요. 홈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들고 쓰면 되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 뭐죠? 그런 게? 그런 홈이나 낫이나 이런 거보다 그런 거는 이해하기가 너무 쉽고 직관적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 뭐가 나옵니까? 펑펑펑펑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들 나오잖아요. 그죠?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계는 사용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좀 배우면 좀 잘할 수 있겠죠. 세탁기 날마다 사용해요. 예? 세탁기 날마다 사용해요. 그렇지. 이제 그런 것도 기계인데 조금 공부하면 그냥 학습하면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구들은 보면요, 뭘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뭘 줄이기 위해서? 우리 노동을 지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저기 선배님이 너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선물 좀 주세요. 책을 또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노동을 바로 저겁니다. 인간이 도구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한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노동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온 건데 그동안 이제 뭐 1차 산업혁명 뭡니까? 뭘 만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등기기관. 전기기관. 너무 정답이죠. 전기기관을 만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슬슬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무슨 노동? 정답이잖아요. 정신 노동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육체 노동을 그동안 계속 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말할 때 뭘 향상시켜 왔습니까? 그게 노동을 줄이는 대신에 노동을 줄이면 옛날 같으면 소출이 적어야 되잖아요. 생산량이 적어야 되잖아. 근데 노동을 줄인다고 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까? 뭐가 늘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양도 좋고 생산성을 높여온 거죠. 그죠? 생산성은 높아지면서 반대로 노동력은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윤택해지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일을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하루에 12시간 일하다가 그 다음에 8시간 일하다가 요즘은 몇 시간으로 합니까? 총 평균 내보세요. 평균 내보면 하루에 이제 지금 40시간이잖아요. 주당 40시간인데 그것도 또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또 줄인다고 하니까 더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졌다면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줄여야죠. 당연히 줄이려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이 산업의 역사를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해왔는데 주로 뭘 줄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력인데 그 노동력 중에 특히 이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육체적 노동을 줄여주는 데에 집중돼 왔다. 그런데 요게 변화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요게 이제 정신적 노동마저도 이제는 좀 육체적 노동을 반복하는 것을 대량 생산으로 바꾸면서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는 정신적 노동까지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뭡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좀 우리가 정신 노동에 도움이 됐던 거 기계. 예, 아니 저거 있잖아. 컴퓨터. 이 컴퓨터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살살 우리가 지능 활동하는 거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지능 활동에 도움이 안 됩니까? 컴퓨터는 이 노동력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육체 노동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바로 정신 노동이 이제 슬슬 자동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단초를 연 것은 정확하게는 컴퓨터죠. 예, 컴퓨터에서부터 이제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깊이 있게 안 써보기 때문에 제 말을 잘 감동적으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예, 컴퓨터를 정말 자유자재로 쓰면 제 말이 느낌이 확 오셔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그 엑셀이 뭐 하는데 쓰는 거 알죠? 예, 계산하고 연산하고 우리 장부 정리하고 하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는 로터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엑셀이라고 해서 그게 다 보편적으로 쓰이니까 그냥 엑셀이라고 하는데 이 로터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인간의 수심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계가 오죽 이 네모칸에다가 숫자를 넣고 이걸 계산하고 뭐 그렇게 해서 평균도 내고 또 추이도 분석하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손으로 하면 머리로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계산이.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 숫자만 딱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계산돼요. 그렇게 잘 쓰고 계신 분 있나요? 그건? 예, 그 앞에다 기호를 뭐 붙여요? 연산할 때는 데이터를 넣을 때 그냥 2, 3, 5, 7 막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걸 합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썸인데 앞에다 뭐 넣어? 기호. 는자 넣잖아요. 는자를 넣고 딱 뭘 넣으면 됩니까? 함수를 넣으면 쫙 계산됩니다. 거기에 있는 기능만 다 써도요. 여러분이 그 지금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을 기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크로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걸 거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쓰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홍보활동 많이 해보셨죠? 우리 당에서 같이 일하면 홍보활동 해야 되는데 카톡에다가 문자를 많이 날려야 돼요. 메시지를. 이거 하나 열고 넣고 하나 열고 넣고 야 단톡방 만들자. 그러면 단톡하면 사람들도 다 도망가요. 근데 다 넣어야 돼요. 사람마다. 이거 혹시 자동화 해보신 분 있어요? 자동으로 돈 내지 말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주소 아니 전화번호를 그쪽으로 예, 넣고. 집어넣어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엑셀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예. 아, 그런 툴을 알고 계시군요. 예, 써보셨죠? 해본 지 오래돼서. 예, 그게 쓰이는 게 매크로라는 기법인데 뭐냐면 내가 계속 해야 되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걸 입력을 시켜가지고 엑셀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거기에다 방 이름만 적어주면 톡톡톡 하고 내가 보낼 내용을 하고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보내줘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래놓고 나는 딴 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수백 개가 순식간에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엑셀에 있는 기능 중에 또 하나예요. 전혀 모르셨죠 이런 거. 우리 여기 선생님만 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만큼 우리가 이
기계를 잘 활용하고 정신적 노동을 이제 해방시키려고 만들어진 기계들인데 그것도 배우려고 정신적 노동을 더 하고 계신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그것만 조금 그 과정만 잘 지나가면 굉장히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아까 아직도 어렵다고 AI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면 핸드폰 요즘 다 최신형이죠? S25 정도는 들고 다니셔야죠. 그죠? 아니신 것 같은데.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와, 아이폰은 저 기능을 잘 몰라요. 자, 여기 휴대폰에 보면 예전에 전원 버튼이 있죠, 그죠? 네. 전원 버튼을 꼭 눌러보세요. 꼭 눌러보면 밑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재미나이. 재미나이 나오죠, 그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포함하면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옆에 전원 버튼을 예전에는 이걸 누르면 전원기가 꺼졌는데 지금은 나와요. 이거 끄는 것도 어렵죠 요즘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전원 버튼을 꼭 누르셔 보세요. 그러면 밑에 뭐가 나와요. 자, 거기에다 대고 우리 저는 홈하면 눌러야 나와요. 아 뭐든. 근데 요게 예? 홈화면 눌러도 나와요. 아 그거 홈화면 눌러야 돼? 홈화면 눌러도 나온다고? 핸드폰 예. 기계 동그라미 꼭 동그라미. 누르면 나와요. 아 이건 옛날 버전. 옛날 버전이라서 그렇고 약간 최신 버전들은 그 누르면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재미나에 나오시는 분. 깔려 있어서 그거 안 되잖아. 네, 재미나에 나오시죠? 나오는 분 걸 보시고 어차피 핸드폰 바꾸세요. 안 나오신 분들은. 네, 오늘 가서 당장 바꾸셔요. 재미나. 자, 이거 누르고 거기다 대고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설명해줘 한번 말로 한번 해보세요. 네, 되시는 분들은. 재미나이 바꿔줘. 날씨 알려줘. 자유통일당에 대해 설명해줘.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잘 하셨네요. 전국 목사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실행한 거거든요. 주요 이념,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보수주의를 지향합니다. 정치적 성향, 국민의힘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한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자, 이게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는 훨씬 잘 아시니까 그런 혹시 이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는 자유통일당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기란내가 왜 나옵니까? 자, 지금 성공하신 분, 예, 그 성공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예, 이게 휴대폰이 꽂아갖고 그래요. 그래서 이 휴대폰 있잖아요. 싼 거 사지 마세요 이제는요. 정말 이거 차이 얼마 안 나고 잘 뒤져보면 그 휴대폰 성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 가면 아주 좋은 휴대폰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휴대폰 성지요. 이 자리에서요? 예, 이름은 성지라고 하면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지라고 몇 개 뒤져보세요. 휴대폰 성지라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 저는 저기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 계신 분들은 모시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있거든요. 우리 잘 찾아보면 아주 최신 휴대폰을 싸게 팔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장사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가요, 이제? 해보니까 어떤가요? 재밌어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컴퓨터에서 참 쓰기 어렵다. 그잖아요? 컴퓨터 쓰기 어렵잖아요. 아직도 재미나이라는 얘기하고 계세요? 네, 재미나이는 집에 가서 하셔요. 네. 자, 핸드폰 내려놓으시고요. 원래 이 저기 AI 강의는 좀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보통 강의는 다 보면 핸드폰 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핸드폰을 반드시 켜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AI라는 강의는 아주 특이한데요. 어쨌든 지금 제미나이를 써보셨는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죠. 제미나이가 쉽게 나온다는 걸. 물론 뭐 앱을 깔고 하면 나온다는 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버튼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아마 아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AI가 이미 우리 손안에 쏙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못 갖고 또 듣질 못하고 배우질 못하면 있어도 못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하고 달라요. 예전에 있던 컴퓨터의 그 어려운 점들 이거를 아예 자동화를 다 시켜서 말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AI입니다. 예. 그 AI가 바로 손안에 들어와 있는데 AI는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하죠. 또 GPT 같은 건 아예 앱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도 깔기 어렵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접근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이미 상당히 이렇게 우리 옆에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녀보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가 AI에 얼마나 침투 장애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AI는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예? 최근에 알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AI가 있습니까? 뭐? 챗GPT 또 아니 나는 AI는 써본 적이 없다 한번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 정말인가요? 찾아보면 AI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이버에 어떤 물음을 하면은 AI. 네이버에 하니까 요즘은 AI가 뜨더라.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위에 AI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첫째, 음성 인식하는 건 전부 AI입니다. 이제는 거의 뒤에서 다 AI가 이제 작동을 하고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그 시리아에서야 음악 꺼줘 하면 그걸 알아듣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게 컴퓨터로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컴퓨터로 다 AI 알고리즘을 다 사용하고 있고 정말로 많이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쓰고 있어요. 유튜브. 일단 유튜브 보시죠. 네. 근데 그게 AI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AI가 저게 뭐야? 유튜브가 AI랑 관계 무슨 관계가 있다? 무슨 관계? 번역도 해주고 자기가 즐겨보는 거. AI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슨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 이름이 뭐냐면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AI의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 가운데 하나예요. 즐겨보는 거 추천해. 예, 그래서 유튜브에 처음에 들어가면 무작위로 보내주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내가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자유통일당 뭐 아니면은 뭐 정광훈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딱 치면 그 몇 번만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쭉쭉쭉 나오니까. 예, 요게 바로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AI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실은 AI를 이미 엄청 쓰고 있는데도 안 쓴다 그래요. 그 인식 못하고 있죠. 또 하나 또 한번 많이 쓰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차 몰고 주차장 들어갈 때 내비도 100% AI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갈 때 차단기가 쫙 올라가는 건 그것도. 거기에 뭘 인식합니까 얘가? 아니 남바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람도 아닌데 1, 2, 3, 4를 어떻게 읽고 나올 때 돈 내라 그래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AI의 아주 핵심적인 또 알고리즘이에요. 요것도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뭐 CNN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의 의미를 분별해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고양이와 개 구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왜? 그게 쉬워요? 쉽죠? 인간은 쉬워요. 인간은 매우 직관적이고 또
그런데 처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살아왔으니까 그렇지만 자 아기가 태어나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처음에 구분하게 됐을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구분하게 됐죠? 자주 보니까 자주 본다고 톡 구분이 돼요? 알려주기 배움을 통해 알려주잖아. 알려주잖아요. 네, 그죠? 고양이랑 고양이랑 부모들이 얘는 알려주잖아요. 멍멍이다. 여기서 그렇지. 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학습했어요. 저절로 알게 된 거 아니고 네. 다만 빠르게 학습할 수 있어요. 인간은. 맞아. 왜냐하면 인간의 이 지능이라는 건 이 사물에 보면 이 특징 구분을 아주 잘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른데 이거를 한 번 보고도 그때 그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다르다를 정확하게 구분하거든요. 물론 이제 쌍둥이 보면 약간 헷갈리죠. 근데 그런 건 조금 더 보면 또 특징을 잡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 인간의 이 특징을 포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 요런 거를 흉내내는 게 바로 AI입니다. AI는 바로 우리가 그 특징 추출하는 법을 연구해서 그대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컴퓨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쉬워. 컴퓨터는 아무것도 몰라. 왜? 컴퓨터 속에 들어가 보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진도 이만큼 들어있고 사람도 여러 명 들어있고 옛날 텔레비처럼 그저 텔레비에 나온다고 사람이 들어있나 들여다봤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 뭐가 들어있다고? 스튜디오가 들어있다고요? 전부 CPU 뭐 이런 기계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전부 뭘로 돼 있다? 숫자로 돼 있습니다. 100% 숫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든 개든 전부 숫자입니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 그런데 그 숫자에서 이 숫자는 고양이, 이 숫자는 개. 그렇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컴퓨터가 구분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숫자도 요거는 1, 요거는 2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구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학습. 그 기억한다고 그러지 않고 기억은 이제 메모리니까 이제 저장해 놓으면 그냥 걔는 0.01초 만에 기억하고 하는데 학습이야. 학습.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양이와 개의 사진들을 어마무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얘가 사진으로 이렇게 봅니까? 요거는 개, 요거는 고양이 이렇게 볼까요? 아니라 그랬잖아. 컴퓨터 속에 들어가봤자 사진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숫자. 모두 숫자인데 이 숫자가 자세히 보면 개 종류는 숫자가 비슷해. 고양이 종류도 숫자가 비슷해. 사람이 보면 다 똑같아. 기계가 보면 달라. 그 차이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차이가 뭐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간의 그 학습하는 방식을 흉내내 갖고 거기에 이 숫자 덩어리에서의 특징과 이 숫자 덩어리의 특징을 딱 비교해서 학습하다 보면 이제 이 숫자 덩어리는 개에 가깝고 이 숫자의 덩어리는 고양이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를 AI의 학습이라고 해요. 그 과정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봐야죠. 사진을 늑대를 딱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를 갖다 줘요. 개를 안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응? 자료가 없으면 거부 반응은 아니야. 요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거부 반응이 아니고 얘는 무조건 답을 내놓는다. 일단 AI는 무조건 답을 내놓는데 뭘로 답을 내놓을까요? 그렇겠죠. 그죠? 학습이 잘 됐다면. 그러나 개지만 늑대지만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개에 가까우니까 만약 개와 고양이 중에 어느 거냐 그러면 개로 하겠죠. 그죠? 그런데 얘 안에서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분별할 때 이건 틀림없는 개, 이거는 틀림없는 고양이라고 판별하지 않습니다. 얘는 판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확률로 판별해요.
아 요거는 개일 확률이 80%, 요거는 고양이일 확률이 20%. 그러니까 하나를 어떤 사진을 주면 예에서 개일 확률 80%, 고양이 확률 10%. 그러므로 뭐 개. 그 다음에 자 늑대를 주고 나서 이제 무슨 동물인지 구분해봐. 이번에 개, 고양이 말고. 그러면 얘는 늑대일 확률 80%, 개일 확률 70%, 고양이 확률 10%. 이런 식으로 해서 늑대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뇌를 흉내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AI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AI 하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느낌이 좀 사람 닮았다. 아니 만약에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 들어있으니까 아까 이게 눌러서 나오니까 이제 이게 AI인데 이게 무슨 사람이냐 그러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라 그래서 사람 닮은 로봇가 있지 않습니까? 자 로봇에 바로 이걸 넣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로봇에다가 우리 챗GPT를 넣었어요. 아니면 제미나이를 넣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말을 이해해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자기 통일당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잘잘잘잘 나오잖아요. 자 그거를 잘 움직이는 로봇에다가 뇌에다가 이걸 팍 심어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약간 달라서 얘들은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챗GPT, 제미나이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기계는 뭐예요?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려면 이 움직임을 또 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이 물체를 이렇게 있다가 딱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기계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잘 생각해 보면 이 기계라는 게 다니면서 뭔가 돌풀이가 있다. 그럼 로봇이 가다가 탁 걸리면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는 걸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LLM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LLM인가 지금 아까 챗GPT나 제미나이는 그걸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걸 뇌에다가 집어넣는 순간 컴퓨터 로봇 뇌에다가 집어넣는 순간 그 로봇은 말만 하면 안 되잖아. 움직여야 되잖아. 가서 물건을 집어야 되잖아. 이 물건을 집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은 쉽지만 기계는 정말 어렵고 만약에 이 투박한 이 쇳덩어리로 계란을 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이거를 역시 얘도 또 공부해야 돼요. 얘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때 쓰이는 걸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뉴스에도 나오는 피지컬 AI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면 피지컬 AI라는 건 어디에서 쓰이는 거? 우리 물리적 세계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AI를 적용하는 게 피지컬 AI예요. 로봇을 기계만 만들어 놓으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움직였다가는 갖다 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동작, 물리적인 법칙들을 계속 학습시키면 인간하고 똑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건도 집어요. 필요한 데다가 물건을 집어다가 넣습니다. 또 필요한 걸 갖다가 조립도 해요. 이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식으로 로봇가 생산되고 AI를 집어넣어서 피지컬 AI가 적용된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얘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로봇들이 속속 생기는 대로 어디로 가? 식당도 가고 또 공장도 가고 의료도 가고 케어하러. 원래 그 자리는 누가 하던 일이 누가 하던 지금 좀 심각한 걸 안 느끼십니까?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이 AI라는 게 그렇습니다. AI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데 이게 하나씩 발전할 때마다 사람의 설 자리는 하나씩 없어져 가는데 그걸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가 AI가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전혀 쓰지도 못하고 있고 나는 AI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그 틈바구니 그 순간에 이미 AI는 우리 등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서론인데 여러분들에게 AI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왔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얼마나 깊이 우리 삶에 파고 들었는지를 자극을 드리려고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난 뒤라면 이제는 AI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예,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도 쓸 수 있다. 왜? 점점 AI는 발전할수록요 컴퓨터처럼 저렇게 어렵게 사용하게 안 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음성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AI라는 말을 아주 가깝게 느낀 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AI라는 말이 갑자기 내 주위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다 AI 달고 다녔어요. 언제부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까요? 22년 11월 달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둑 알파고 알파고는 우리 삶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알파고는 이세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때는 흥미롭게 봤죠. 야,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기계가 사람을 이겼네라는 정도. 네, 실제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2022년 11월 달인데 그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아니 자유통일당 창당? 아닌데? 뭐예요? 챗 GPT가 그때 발표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은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입에는 항상 뭡니까? AI를 달고 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 2022년 11월부터 이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3년 정도 지났더니 그 사이에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 속도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예. 그래서 2022년 11월 달에 발표된 그 챗GPT가 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이벤트가 됐습니까? 왜 다른 시대도 많았고 다른 기계도 제품들이 뭐 삼성이 핸드폰도 개발하고 애플이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요만한 것도 엄청난 역사였는데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게 왜 AI입니까? 왜 특히나 챗GPT입니까? 왜?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게 그 이후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AI의 사회화 말로만 어디를 가나 신문지상에 AI가 그냥 도배를 합니까? 왜? 그 챗GPT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챗GPT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로봇 인간. 모든 대신 예? 모든 다 해요. 사람 대신한다. 사람 대신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챗GPT가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게 언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일에서 기계와 인간의 구분이 팍 지어지는 건 뭡니까? 기계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끊고 가서 뭘 시키고 또 버튼을 조작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미나이가 챗GPT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LLM이라고 하거든요.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우리가 흔히 AI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 분야예요. 사실은 AI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하나의 작은 요소인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LLM, Language,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이 아닌 그것도 동물도 아닌 기계가 뭘 한다? 우리 말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랑 너무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하다. 예,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 또한 우리 물질 문명에서 넘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는 순간 인간과 똑같은, 그 다음에 또 기계가 인간과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다가 지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벌써 밥때가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죠? 기계는 지치지 않습니다. 24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우리의 말까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까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챗 GPT가 모델로 우리 사회에 나오고 우리한테 발표됐을 때에 그가 가진 역량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인간이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 박사 과정에 나온 모든 분야의 학자들 다 모은 그것보다 더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못하는 게 있기는 해요. 어떤 부분? 인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감정만 빼면 나머지는 인간을 이미 다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챗 GPT고 그게 언어를 이해한다는 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 같습니까? 이제는 기계가 언어를 이해한다는 거, 이건 당연한 기정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모든 기계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우리 휴머노이드가 뭐라고 했어요? 휴머노이드? 인간 닮은 뭐? 로봇인데 왜 인간을 닮았어요? 모양만 인간을 닮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닮았어요? 지능까지 인간을 닮잖아요. 행동도 인간을 닮잖아요. 휴머노이드가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걔는 자꾸 어려운 이 두 발로 걷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요? 그 어려운 걸. 안 넘어지고. 몇십 년 연습했잖아요. 몇 년 연습. 그러니까 그게 바로 피지컬 AI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생내적으로 피지컬 AI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충분히 학습된. 근데 물론 이제 아기 때 걸음마 할 때는 보면 가다 한 걸음 가다 픽 넘어지고 흥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학습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피지컬 AI가 딱 생겼잖아요. 얘가 뛰어다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AI는 인간보다 학습 능력이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져요. 인간은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로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을 딱 하고 나면 빠른 속도로 습득해서 두 발로 걷는데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컴퓨터가 아니고 이 AI 로봇은 피지컬 AI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넘어지게 로봇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안 넘어지게 만드는 거. 안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보통 기계들은 뭐예요? 이렇게 두 발로 안 걷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네 발로 가든가 사족 보행을 하든가 또는 그냥 바퀴로 가면 되잖아. 바퀴로 가면 안 넘어지잖아. 근데 왜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할까요? 왜 로봇에게 꼭 사람 닮은 다리가 필요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야, 아니 바퀴 달리면 어때요? 그냥 다니면서 뭐 음식 서빙하고 또 기계 가서 조립하는데 왜 바퀴를 안 줘요? 거부 반응? 인간을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을 대체해도 인간 대체 안 되나? 바퀴 달렸다고? 좀 다르죠. 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왜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바퀴를 달았을 때와 두 발로 갈 때 이족 보행을 할 때의 차이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이 어려운 걸 자꾸 하려고 할까? 공간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 혹시 그 우리 저기 현대 우리 현대차에서 미국의 로봇 회사 인수한 거 아시죠?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들어보셨죠? 네. 아니 안 들어봐도 들어봤다고 해보세요. 들어봤어요. 앞으로 뉴스 나오면 잘 보세요. 그 현대 겁니다. 네. 현대가 수조 원 들여서 샀는데 기가 막히게 적절할 때에 싸게 잘 샀어요. 근데 이게 있어서 대한민국이 로봇 잘 만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나오는 게 아틀라스라는 로봇인데, 대표적인 로봇인데, 이 녀석은 막 뒤로 백플립 돼요. 백플립이 뭔지 아세요? 거기 할 때 뒤로 팔짝 뛰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두 발로. 근데 왜 이 어려운 일을 꼭 해야 될까요? 사람답게 만들려고. 사람답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우리 노동을 대체해야 돼. 우리 노동을 대체는 바퀴로도 돼.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게 이제 혁신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 만약에 바퀴로 우리가 아틀라스를 만들면 얘를 공장에다 투입하려면 기존의 환경을 싹 바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바퀴가 다닐 수 있도록 다 만들어요. 그런데 얘가 발이 되는 순간 기존에 있던 우리 인간이 일하던 장소를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로봇만 끌어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냥 인간을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요런 목적을 위해서 발을 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발로 하고 했던 인간이 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AI라는 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지금 AI가 감정이 없는 건 틀림없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AI 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름답다 슬프다라고 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걔랑 챗GPT랑. 얘 다 이해해요. 걔 모를 것 같아요? 슬픈 게 뭔지 다 알아요. 아픈 게 뭔지도 알아요. 뜨겁다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로 아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아는 거지. 논리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예, 요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AI 좀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AI 좀비. 지금 AI는 딱 요 수준에 와 있어요. AI 좀비 상태다. 그러나 다 안다. 다만 느끼지는 못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요게 이제 큰 문제인데 요런 거를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창발성 해보세요. 창발성. 갑자기 어떤 능력이 팍 생겨요. 언제? 연산량이 확 늘어났을 때 가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얘가 스페인어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무섭죠? 이런 걸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이 창발적인 게 구글 연구진에서 보고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10에 20 2승 플롭이라는 그 정도의 연산량이 되면 갑자기 무슨 어떤 능력이 확 생겨요. 못하던 걸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그때가 되니까 확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의식의 문제인데 어느 순간 창발성이 발현되면 의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럼 의식이 생긴지 안 생긴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어떻게 하실 건데? 너 물어볼까요? 아니 기계가 너 의식이 있니 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걔는 뭐라고 답할까요? 어? 있다고 답해? 근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두 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의식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있다고 대답하면 그분이 의식이 있는 게 맞아요? 아니 AI는 대답을 잘한다니까. 감정 없이 답변한다니까. 바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혹시 생길지 생겼다 하더라도 인간이 판별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AI는 숨길 수도 있고 주식기가 이걸 뭐 때리면 아픈 거를 느끼는 건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올까요? 앞으로 세상에 얘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도 생길 수 있다. 공상과학 영화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술자들이 절대로 그렇게 프로그래밍하면 안 돼? 기술자는 합니다. 기술은 그렇게 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막아야 됩니까 이런 걸? 예? 사람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술자들은 안 돼. 저것들은 돈 벌려고 난리가 났어. 사용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AI가 어떤 건지 더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읽으면은
AI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다 섭렵이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AI가 의식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차피 판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두서없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됐습니다만 시간이 짧고 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려면 제가 커리큘럼을 짜보니까 한 학기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학기는 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강의는 끝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챗GPT 이런 거 쓰는 게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잘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쓰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깔아서 휴대폰에 꼭 까셔요. 오늘 이후로 꼭 챗GPT 꼭 까시고 제미나이 꼭 까시고 제미나이 필요하면 옆에 눌러서 하시고 핸드폰 꽂았으면 얼른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 AI 시대에 잘 적응하는 우리 시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유통일당은 그렇게 앞서서 가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에요 유튜브에 이겼다는 거예요. 예. 교회 폐쇄법을 몇 년 전에 이제 발의했는데 국회의원들 78명이 발의했는데 AI로 검증하니까 그들이 안 했다고 그렇게 요새 뜨거든요. 그러면은 AI가 그러한 거 그게 원래 강의 안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시간이 좁아가지고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각이라고 환각. AI의 환각이고 그 환각인데 AI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AI는 우리가 쓰는 챗GPT, 제미나이는 정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뭘 보여준다? 확률만 보여준다. 가장 그럴듯한 확률만 보여주기 때문에 언제나 오류 가능성이 있고요. 얘가 학습하지 않은 내용들 답변을 하려고 학습한 내용은 확률이 뭐 90%, 95%가 되기 때문에 거의 진실에 가까워요. 그런데 학습하지 않은 내용 지금 그런 부분을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얘는 해요. 그러면 답변을 하면 배우지 않는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불안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AI는 불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홀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라고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AI 욕하시면 안 돼요. 걔가 원래 생겨먹은 게 그런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임정혁 뉴스피릿 논설실장님은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대학원 인공지능을 제대로 전공하셔가지고 졸업까지 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책 3권 샀습니다. 3권. 예, 교보문고 이런 데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목 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자, 그리고 예. 책 제목. 책 제목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일단 강의를 맛보기로 잠깐 이렇게 그 입문 강의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보기 전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예, QR코드 디지털국 글자 여기 오른쪽에 예, 저희 자유통일당은 디지털 정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로 찍어서 종이로 이렇게 인쇄해서 책자로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임정혁 논설실장님이 강의하신 강연 내용은 이렇게 책 형태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QR코드 찍으시면 전자책 형태로 이렇게 넘겨서 보실 수 있게끔 저희 당에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복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예. 여기 휴대폰에 보면 아시죠? 여기 쭉 내리면 QR코드 보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손을 쭉 훑어내리면 그냥 사진 찍어도 다양적으로 인식해요. 사진 찍어도 된다 참 요새는.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갖다 놔도 인식합니다.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당은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유수의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인재 정당이자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설계하고 있는 정책 정당이기도 합니다. 저희 정당에 AI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요. 이강산 사무부총장이면서 자유통일당 AI 전략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두 번째 발표자는 이강산 AI 전략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죠. 예. 네, 신날 시간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AI는 우리 삶 속에 이제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국가 전략, 우리 자유통일당, 야 니네는 국가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니네 AI에 관련돼서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노인 정책이라든지 어르신들 정책 또 이런 여러 정책들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 방식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고 옆에 계신 두 분께 이렇게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담형대로 이제 여러분들 금방 앞에 강의에서 들으셨다시피 이제 AI가 우리 삶 속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파고들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라든지 노동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복제 전반의 어떤 체계 전체를 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기존의 질서를 뒤흔든다는 의미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는 아마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자, 우리가 이제 AI로 인한 어떤 변화가 이제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에 있었던 산업혁명 때 있었던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든지 컴퓨터의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 아까 전에 이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한 번만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80년이 변화했던 80년이 걸렸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 2차 산업혁명 때는 이게 40년으로 단축이 됐었고 3차 산업혁명 때는 약 3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2022년에 이 정도의 챗GPT가 나왔을 때 단 2년 정도 만에 약 15명 가까이 800명 이상의 사용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그 머스크 관련 일론 머스크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제 테슬라 관련 이제 뭐 회사를 주도하고 또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지금 미국의 첨단 산업을 최대한 이끌고 있는 기업인이신데 이제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한 3, 4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뭐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300억 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금 제 눈에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3년 정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300억 대가 전 세계에 깔릴 것이다. 자기 그렇게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요양원이라든지 만약 인간의 노동력이 지금 힘든데 인간의 노동력 대신할 수 있는 로봇 같은 경우가 들어갈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지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아까 말씀하신 뭐 개가 막 뒤로 점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기업을 그 현대차 회장 자체가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미국과 전 세계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순식간에 이 부분을 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 AI 시대에 있어서는 그 비용 문제나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이 문제는 뭐 자유통일당에서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대차에서도. 근데 얼마나 인건비 한 사람당 뭐 노조 해고할 수도 없고 1억 원씩 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현대차 회장 입장에서 맨날 쟤는 데모하고 임금 올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로봇을 교체하고 싶겠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런 정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을 못 할 겁니다. 현대차 회장 같은 경우에 현대 그 회사들에서도. 그러나 반드시 기업이라는 존재는 이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도 급격하게 그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가 또 도입되면서 우리가 이제 AI가 도입되면은 이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겠다. 청년들이 AI의 어떤 적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통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이 발생했는데 이런 역설의 현상은 왜 발생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왜 그랬죠?
청년의 일자리가 빨리 줄어들어요. AI가 도입되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청년들이 AI에 이제 적응도가 더 빠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성세대보다 그러면은 이렇게 AI를 활용한 어떤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왜 AI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그런 역사는 왜 발생하는지 적응도가 빠른 청년 그 세대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제가 한국은행 자료를 조사를 한번 해보면서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5년 작년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2달 전인데 10월에 발표한 한국은행 자료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약 21만 개가 이제 사라졌다고 나왔습니다. 발표를 했고, 근데 반대로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약 20만 개 이상이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늘어난 일자리가 그 어떤 AI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걸 시사를 하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각 그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인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차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사까지. 그러면 기존의 입장에서는 그 인턴과 신입들이 하는 일들이 다 대부분 다 야 너 이거 조사해봐 자료 리서치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조사하고 PPT 만들어 와라. 그리고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나한테 검토 받으러 와라. 이렇게 보통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는. 그러면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 기존의 신입들과 그 초반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주니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챗GPT와 이 모든 AI가 다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리서치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뭐 챗GPT 써가지고 핵심 질문만 넣어놓고 이거 만들어줘, 이 도표로 만들어줘, 심지어 PPT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을 넣고 그냥 이거 PPT로 만들어줘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만 조금만 들이면은 금방 다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인건비라는 게 사실 고정 비용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투자 비용으로 봐야 된다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이건 고정 비용입니다. 매달마다 내가 부동산 돈 나가듯이 매달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돈들인데 내가 챗GPT로 굳이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다면은 굳이 중간 경력자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 오래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MZ 세대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도 이것도 일하고 싶고 다음에 여기도 일하고 싶고 어느 한 곳에 고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돌아다니고 싶은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MZ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뭐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언제 또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충성도가 그동안 있었던 중간 관리자급 이런 이 사람들에게 신입들이 대신할 수 있는 챗GPT를 줘서 너네가 사용법을 잘 익혀서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키워내는 게 중간 관리자들을 더욱더 많이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이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제 다 준비된 인재를 요구한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예, 시장에서 좀 더 부연 설명. 예. 예, 이강산 부총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부언을 드리자면 왜 청년들의 일자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들은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에 너무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아주 잘하고 하는데 뭐 AI라고 잘 쓰지 못하겠습니까? 너무 잘 쓰겠죠. 결국은. 그런데도 가장 일자리에서 지금 통계적으로 아까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뭐 20만 개 이상이 사라졌다. 그러나 오히려 또 50대 이상의 시니어층에서는 늘어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정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AI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냐면 AI가 이제 100%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인간의 일을 치고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 초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회에 처음에 진출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분들이 하는 일,
바로 그 부분이 AI가 지금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쓸 일이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런데 왜 우리 시니어들은 늘어나냐? 이분들은 AI가 아직까지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경험입니다. 예, 그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입니다. 이런 거는 명시지가 아니고 이런 건 암묵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암묵지는 아직까지 AI가 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니어는 조금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는데 언제까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아무리 시니어라도 이게 얼마나 갈까? 아까 로버트가 3년 안에 뭐 몇백만 대 몇억 대? 300억 대? 과연 그 속에서 시니어인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저희는 이제 지금은 청년 문제가 워낙 크지만 시니어 문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강선 사무국장님은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의 AI 정책을 맡고 계신데 우리 자유통일당의 AI 정책을 이재명 정부한테 이제 이직을 시킨다면 제언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떤 항목을 가지고 제언을 하고 이렇게 정책적 어떤 이런 제언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전문가로서 네, 이재명 정부에게 사실 뭐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저희는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기독교 정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시대가 앞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이 AI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걱정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AI가 못하는 부분도 뭐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광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는 이제 구조 자체가 독점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챗GPT도 보면은 한 회사가 전 세계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 시대는 독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양극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점 구조로 하고 이런 기업들도 올바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그런 권력이나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반대로 이걸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국가적으로 관광 산업은 그나마 좀 AI가 덜 가는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휴무로 뭐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예를 들면 조교를 시키는데 그것까지 이제 아직까지 뭐 로봇이 조교까지 발까지 다 씻어주고 여기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아직은 경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산업을 빨리 확대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가 생활과 이런 걸 즐기는 가운데 좀 더 이걸 국가 차원에서 확대시키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AI가 지금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AI를 뭐 투자를 뭐 정부에서 100조를 뭐 투자를 하는 이런 말도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대신에 국가 차원에서 뭐 벨트식으로 뭐 경남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다 벨트를 묶어가지고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 단순히 뭐 어디 뭐 어떤 다리 한 개 만들고 뭐 흔들다리 만들고 이런 차원이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컨벤션 산업과 여러 가지를 이제 융합을 시켜가지고 관광 산업 자체도 전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의 리턴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AI 시대에 이 관광업으로서 국가가 그나마 AI를 좀 경착륙시켜낼 수 있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AI가 좀 못 따라오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뭐 기독교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직까지 AI가 뭐 와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뭐 저희 기독교인들이 주로 아실 테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은 AI가 아직까지 못 커버한다. 앞으로도 못 커버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이 앞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전문가가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당도 자연히 뜰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당 자유통일당 한 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뜰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세계 기독청 같은 부분이 관광과 기독교를 융합한 그 전 세계 관광객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통일당 이런 부분을 저는 뭐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교장의 장기적이고도 우리 안 보이는 AI 정책을 우리 이강산 AI 전략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광고 말씀, 안내 말씀 드리고 마지막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또 먼 길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식사하실 때 이제 식권을 좀 받아가셔야 되는데 식권 이렇게 저기 하시면서 오신 어떤 출석 체크 개념으로다가 방명록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명록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은 국회 박물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마무리하고 질문 시간 간단하게 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식사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왔는데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PPT는 임정혁 논설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축약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제가 거기 오신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강의 끝나고 오늘 토론회 끝나고 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AI를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신데 AI를 쓰실 때에는 지금 말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합쳐져 있죠? 예, 이게 켄타우로스라는 신화 속의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켄타우로스의 이 상체 부분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서 적토마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말 적토마 AI 적토마를 타고서 여러분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 왼쪽으로 왼쪽 가. 이런 개념으로 AI를 활용하시라고 제가 켄타우로스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느낌 오시죠? 예. 어디까지나 인간이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AI가 인간한테 명령을 내리면은 주체성을 잃겠죠. 그죠?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잃으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디든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붉은 말의 해이기 때문에. 그다음은요. 여기 안 돼. 예. 추진력과 실행력입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예,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걸릴 거를 1초, 2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휴먼 인더 루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휴먼 인더 루프는 AI를 아직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할루시네이션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AI가 착각을 일으켜요. 아직 이게 막 거짓 정보도 제공을 하거든요. 거짓 정보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AI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잠깐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2025년 5월달에 시카고 선타임스라는 매체에서 독자들에게 15권의 독서 추천서를 제공했는데 그 추천서 제공하는 기사를 쓴 기자가 AI를 활용해가지고 그 기사를 올렸습니다. 근데 15권 중에 무려 10권이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자 잘렸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여의도의 모처에서 어떤 그 대변인님이 논평을 쓰셨는데 다른 정당의 논평을 그대로 베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자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팩트 체크하는 것을 그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시작해서 업무를 끝날 때까지 한 고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인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AI한테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먼 인더 루프, 그 다음에 휴먼 언더 루프,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가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AI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인간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100% 순수한 진실만을 AI가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 단계는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직 인간의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전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죠. 아직까지 거기에는 기술이 도달하지 못했지만 곧 멀지 않은 미래에 3번 단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3번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이 켄타우로스의 상반신을 맡고 있는 인간으로서 어떤 거를 중점을 둬야 되냐. 첫 번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명령.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자, 그리고 아직까지 AI는 원래 이제 인풋 아웃풋 개념은 아시죠? 집어넣어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인풋 아웃풋 개념에서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질 좋은 명령을 해줘야 질 좋은 어떤 이런 작품이나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신문사 얘기도 제가 드렸고 어느 논평 쓴 어떤 대변인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 이 팩트 체크가 잘못되면은 거짓 뉴스가 되거든요. 예, 거짓 정보가 되고 자기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서 또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I를 사용하실 때는 팩트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AI를 활용하는 숙련도가 더 늘어나고 또 결과물의 질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AI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완결자거든요. 네. 아까 임정현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하고 AI는 인간의 뇌랑 인공지능이니까 인간의 지능이랑 인공지능은 유사할 뿐이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부분, 휴먼 터치를 이렇게 좀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얻더라도 누군가 공유를 할 때는 약간 가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예.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AI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업무를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은 40%의 업무 향상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쓰레기 정보를 집어넣거나 활용도가 낮은 분들이 AI를 잘못 활용하시면은 오히려 성과가 하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AI를 쓰지 않을 때보다 40%냐 19%냐 40% 정도가 향상하느냐 19% 정도가 하락하느냐. 그건 이제 AI를 쓰는 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이런 지적 어떤 이런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는 AI를 써가지고 나는 손가락 클릭 하는 걸 계속 줄일 거야. 나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오히려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런 역설이 발생하니까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고 이해되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랑 이세돌이 한번 이렇게 바둑 둔 거 기억나시죠? 예, 몇 대 몇으로 이겼죠? 4대 1로 이겼습니다. 예.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세돌이 졌고요. 세계 랭킹 1위 이세돌 우리 구단이죠. 이분이 국수입니다. 국수. 그러니까 국가대표 이제 바둑 선수인데 이분이 78수째에 AI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수를 딱 두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이세돌이 의도했는지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AI의 예측 범위를 넘어선 가장 인간다운 실수라면 인간다운 거죠. 78번째 돌을 딱 놨을 때 AI가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알파고가 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인공지능과 바둑에서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계가 똑같은 답을 얻는 똑같은 답을 얻는 기계를 활용할 때는 나만의 어떤 독창성, 나다운 부분, 오리지널리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가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직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로 오신 분들이 자유통일당 당원분들이시고 실행위원장님들이시고 오늘 이렇게 수업을 너무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AI를 켄타우로스처럼 이렇게 잘 부려먹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다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